에밀 졸라 이앤드 챗 GPT. 목로주점과 노동자 계층의 현실. 목로주점 LASSOMMOIR 1877은 졸라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작품은 노동자 계층의 삶과 알코올 중독, 빈곤, 가족의 붕괴를 다룬다. 주인공 제르베즈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가난과 사회적 환경,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몰락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술은 단순한 개인의 나쁜 습관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과 불안정한 삶 속에서 술에 의존하게 되는 사회적 현실이 함께 드러난다. 졸라는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노동환경, 임금,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등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목로주점은 발표 당시 매우 논쟁적인 작품이었다. 졸라가 지나치게 추잡하고 비도덕적인 현실을 묘사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작품은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졸라는 사회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현실을 문학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 역시 문학의 가치 있는 대상이며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는 것 역시 작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나나 욕망과 사회의 관계. 1879년에 발표된 나나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성적 욕망과 소비문화, 상류층의 타락을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 나나는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이용하여 남성들을 지배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개인적인 매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시 파리의 소비문화와 남성 중심 사회, 상류층의 욕망이 그녀를 둘러싼 환경을 형성한다. 졸라는 나나를 단순히 타락한 여성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녀의 삶을 통해 사회 전체의 욕망과 위선을 드러낸다. 상류층 남성들은 나나를 비난하면서도 그녀에게 끊임없이 돈과 권력을 제공한다. 사회가 그녀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졸라는 개인의 도덕적 타락 뒤에 존재하는 사회적 구조를 바라본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개인의 성격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조건과 연결한다. 이러한 시선은 오늘날 사회학적인 관점과도 일정 부분 연결될 수 있다. 제르미날 노동자의 저항을 문학으로 기록하다. 졸라의 작품 가운데 오늘날까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작품 중 하나가 제르미날 GRMINAL 1885이다. 이 소설은 북프랑스 탄광 노동자들의 삶과 파업을 다룬다. 광산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 주인공 에티엔은 광산 노동자들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에 참여한다. 제르미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노동자 집단의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가난을 개인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함께 일하고 함께 고통받으면서 자신들의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운동의 역사와 연결된다. 졸라는 노동자들의 삶을 낭만적으로 미화하지 않는다. 파업에는 폭력과 혼란, 굶주림, 실패가 따른다. 노동자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르미날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의 제목인 제르미날은 프랑스 혁명력에서 봄과 싹이 트는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작품의 마지막에는 비록 노동자들의 투쟁이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사회를 향한 가능성이 싹트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제르미날은 졸라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문학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 짐승과 근대성의 어두운 얼굴. 1890년에 발표된 인간 짐승라 비티 허메이아이 니은 철도라는 근대 산업의 상징을 배경으로 인간의 욕망과 폭력성을 다룬다. 철도는 19세기 산업화와 근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술이었다.
사람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도시와 지역을 연결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기계와 노동, 사고, 죽음이라는 새로운 현실도 만들어냈다. 졸라는 철도를 단순히 발전의 상징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욕망과 폭력, 범죄와 불안을 함께 묘사한다. 작품 제목 자체가 인간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인간이 문명과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는 본능과 폭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졸라는 인간의 행동을 개인의 도덕적 판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유전과 환경, 사회적 조건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주의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졸라와 미술 새로운 예술을 옹호한 비평가. 졸라는 소설가이기 전에 문학과 미술을 넘나드는 비평가이기도 했다. 그는 기존의 미술 아카데미가 인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특히 에두아르 마네와 인상주의 화가들을 지지했다. 졸라에게 예술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어야 했다. 당시 보수적인 미술계는 역사화나 신화적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새로운 화가들은 현대 도시의 사람들과 거리, 카페, 노동자, 일상적인 삶을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다. 졸라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했다. 이는 그의 문학관과도 연결된다. 그가 소설에서 노동자와 빈민, 도시의 일상을 다룬 것처럼 새로운 화가들 역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예술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폴 세잔과의 관계는 매우 유명하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가까운 친구였으며 서로 예술적 꿈을 나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다. 졸라가 1886년 발표한 소설 작품 LUVR의 예술가, 주인공을 세잔과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고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졸라와 세잔의 관계는 예술가의 우정과 경쟁, 서로 다른 예술관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문학에서 현실을 고발하다. 졸라의 문학은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독자에게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산업화의 이면에서 노동자의 빈곤이 심각했고 도시에서는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부자계층이 등장했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했다. 졸라는 이러한 현실을 소설 속에 기록했다. 그에게 소설은 일종의 사회적 기록이었다. 그는 인물의 삶을 통해 사회 구조를 보여주었다. 한 노동자가 왜 가난한지, 한 여성이 왜 매춘과 빈곤의 세계에 빠지는지, 한 사람이 왜 알코올에 의존하는지 등을 개인의 성격만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경과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에는 매우 논쟁적이었다. 일부 비평가들은 졸라의 작품을 지나치게 추잡하고 비관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바로 그 논란이 졸라의 문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작가가 되었다. 드레피스 사건 작가가 현실에 개입하다. 졸라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드레피스 사건이었다. 1894년 프랑스 육군의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군사기밀을 독일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악마섬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 간첩 행위의 용의자로 다른 장교가 지목되었음에도 군부는 사건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다. 사회는 두 편으로 갈라졌다. 드레피스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군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졸라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자료와 정치적 상황을 접하면서 드레피스가 부당하게 희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명성과 안전을 걸고 사건에 개입했다. 1898년 1월 13일 졸라는 조르주 클레망소가 편집하던 신문 로로르에레이 유아로아리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 제목이 바로 JACCUSE,
우리말로 나는 고발한다. 이다. 이 글은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졸라는 군부와 사법기관의 책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드레피스 사건의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작가로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권력에 질문을 던졌다. 나는 고발한다. 때의 역사적 의미. 나는 고발한다. 는 단순한 정치적 성명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언이었다. 졸라는 자신이 작가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명성과 언론의 영향력을 부당함을 밝히는 데 사용했다. 그 결과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졸라는 영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지만 그 기간에도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졸라 개인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다. 그는 문학가로서 이미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을 했다. 그의 작품은 공격받았고 사회적 비난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졸라는 오늘날에도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지식인으로 기억된다. 졸라의 사회적 책임과 지식인의 역할. 졸라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문학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이다. 그는 소설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보여주었고 실제 현실에서는 자신의 글을 이용하여 부당한 권력에 맞섰다.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식인은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식인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졸라는 침묵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자신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물론 졸라의 모든 생각이나 작품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19세기의 자연주의는 인간 행동을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결정론적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시대가 가진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태도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그는 작가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기록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